좋아요. 안녕하세요. 주키니, 아니 안태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권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인권이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오프닝에 배그 유튜버 주키니를 패러디했습니다. 혹시 주키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 배울 주제는 인권이란 것인데요. 인권에 대해서 총 4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권의 정의 그리고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말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12에서 13페이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을 적을 필기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평등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번 몸풀기용으로 퀴즈를 내봅시다. 1번부터 3번 중에 인권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1번은 EBS 연습생 팽수, 2번은 1910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 일제강점기를 만든 을사오적 중 핵심 인물인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3번은 킹갓 안태휘 선생님입니다. 이완용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셋 중 인권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2번 이완용을 생각하겠지만 안타깝지만 정답은 팽수입니다. 팽수는 인권이 아니라 펭귄이겠죠. 펭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이완용같이 나쁜 놈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어야 하나요? 모든 권리를 박탈해도 모자라다네? 여러분이 마음은 잘 알지만 범죄자도 사람이긴 하니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심각하긴 한데, 선진국일수록 교도소의 시설이 발달한 것도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이완용도 안태휘도 결국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란 거예요. 이러한 인권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치열했던 인권 보장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근대 이전입니다. 화면 보이나요? 이게 바로 근대 이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인권입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겁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그냥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왕과 귀족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평범한 백성들의 많은 권리를 박탈하게 돼요. 그 결과물이 바로 신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의 노예, 중세의 농노,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한 차별을 많이 받았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들어봤나요?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실수로 윗계급의 옷깃만 스쳐도 팔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노예들에게는 아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쯤 되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장사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벌어들인 금은보화 덕분에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국가가 나한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왜냐고? 돈은 많은데 왕은 아니잖아. 돈은 많은데 귀족도 아니잖아. 그냥 돈 많은 시민이거든. 왕과 귀족은 이전의 신분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왕이야? 귀족이야? 아니잖아. 근데 뭘 자꾸 권리를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시민들이 화가 나겠죠.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이었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해요. 무시하니까 의회에 있는 시민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감히 시민이 왕의 목을 자르다니. 그런데 1700년대쯤 되면 이게 가능했던 거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의 억압에 맞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자 투쟁했고, 그 결과로 왕을 죽이고 법을 바꿉니다. 권리장전 1조에 보이나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버린 것이죠.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신분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신분과 2신분은 프랑스 국민의 2%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엄청난 사치 때문에 프랑스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는 것은 2%가 아닌 나머지 98%, 3신분이었죠. 쉽게 말해서 돈 쓰는 놈 따로 갚는 놈 따로인 거예요.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왜 내가 갚아야 돼? 결국 화가 난 국민들은 당시 프랑스 왕을 유럽이 이런 면에서 참 화끈해요. 프랑스 혁명의 결과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 평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던 자유와 평등이 법에 적히게 되면서 드디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거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미국까지, 이 세 가지 국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얻게 된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선거권이었어요. 나를 다스릴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돈이 있는 남성만 선거권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여성, 그리고 가난한 근로자,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유색인종들까지 차례차례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 있죠? 영국도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를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은 너무 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선거권이란 권리가 그때는 너무나도 얻기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시민혁명의 결과로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선거권도 얻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가질 즈음 전 세계를 피눈물 흘리게 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세계인들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 2차 대전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요. 아니,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면 뭐예요? 투표권이 생기면 뭐예요? 당장 내가 포탄에 맞아 죽으면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사실 생존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1900년대 초에는 그런 게 아예 보장 안 되던 사회였던 거예요. 이러한 끔찍한 대학살은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잔인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세계 평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국제연합 유엔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자유롭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국제연합이 정해놓은 이 기준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이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많은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전쟁에 목숨을 잃을 위협도 적어졌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을 수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권리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싸워온 역사 속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줄 요약입니다. 1.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 그 인권을 위해 시민혁명, 세계인권선언 등 역사적 노력이 있었다. 3. 그러니 오늘날의 인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나가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인권에는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 1. OX 퀴즈입니다. 이거는 필수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OX 퀴즈 3문제를 들어가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과제 2. 바로 학습지 빈칸 채용입니다. 이거는 필수 과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면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세요. 그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안에 보면 3학년 사회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두도록 할 거예요. 그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채워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첫 강의라서 많이 정신없고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혹시 스킵해서 중간에 안 듣고 바로 끝으로 넘어온 건 아니지? 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고 알찬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이유는 없어. 그냥 좋아요. 평소와 같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오후에 쫄병 스낵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학교가 10곳 중 9곳이었습니다. 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썹이 보이고 귀가 나오게 앞머리, 옆머리를 정리하고 뒷머리를 교복깃에 닿지 않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제한하고 인권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학생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도저히 못하겠다. 자, 앞에서 본 건 다 잊어주시고, 자, 오늘은 인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인권의 대상에 여러분, 학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여러분의 인권을 위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나와 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교과서 14에서 16페이지입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연히 이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면 우리가 행복해야 할 텐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자, 소개합니다. OECD 국가에서 독보적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솔직히 우리나라는 행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인권을 지키자고 떠들어봤자 이게 실현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란 거예요. 헌법, 한자로 보면 법헌자에 법법자를 씁니다. 법 중에 법, 그러니까 가장 센 법이란 거예요.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이 헌법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만큼 엄청나게 두껍겠죠? 그래서 제가 이 헌법을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짠! 엄청 두껍죠? 엄청 얇아요. 심지어 우리 학교 생활규정보다 얇아. 이 헌법에는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얇은 겁니다. 총 11쪽이에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쪽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것을 헌법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교과서에는 총 6가지 기본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6가지만 알아도 오늘 수업 절반은 배우는 겁니다. 후딱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본권, 행복추구권입니다. 길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행복추구권은 모든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됩니다. 즉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뒤에서 배울 개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본권, 자유권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체, 거주와 이전,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런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본권, 평등권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평등권은 이런 차별로부터 벗어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피부색, 나이, 성별 등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자유와 평등은 비슷한 듯 참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구분 가능한지 퀴즈를 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개그맨이 되려고 준비해왔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정답은 바로 평등권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사례는 국가가 억압하고 간섭해서 개그맨 시험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개그맨을 뽑는 방송사에서 나이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방송사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틀린 사람 많죠? 틀려도 괜찮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이 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답은 바로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될 때 여러분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불리할 것 같은 말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사실을 여러분을 체포하기 전에 알려줘야 하고요. 자유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고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둘을 구분해주면 그나마 덜 어려울 거예요. 맞아, 남은 기본권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네 번째 기본권, 참정권입니다. 참정은 정치 참여의 줄임말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뽑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의 일을 직접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가를 위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선거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면 선거권이 생긴답니다. 한편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을 수정할 때 헌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 기본권, 청구권입니다. 청은 요청할 때의 청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이 그 예인데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신청하거나 국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청원제도도 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구권은 나의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사회가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회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헌법과 기본권의 개념 조금 이해가 되나요? 중간 정리해보자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란 걸 만들었고 이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안에 기본권을 적어놨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기본권을 적어놨을까요? 자, 한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인권 있습니다. 단순히 인권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의 종류로서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학교 규칙에 담겨 있네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내용도 많습니다. 파마도 허용하고 염색도 짙은 갈색과 블루블랙은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던 휴대전화 사용을 한번 볼까요? 아침 조회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되돌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수거를 인권 침해 사례로 보긴 하는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학교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모여 논의한 결과 교사들의 수업 방해를 막고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은 마냥 여러분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니 모든 기본권을 누리라고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헌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쉽게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보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대요. 그 필요한 경우가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국가가 우리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이 군사지역에 사진을 찍어도 안되고 혹은 여러분이 군인이 돼서 인스타에 해시태그 내 사랑 M16 적어놓고 총사진을 올려도 안돼요.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의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사진 찍을 자유, 사진 올릴 자유보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둘째, 질서유지. 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으면 자동차들이 자기들 맘대로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과속 단속이란 것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신나게 달리고 싶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셋째, 공공복리. 공공,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빌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건물을 세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땅 주인은 손해를 보겠죠? 거기다 빌딩 세우고 월세 받으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 근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이 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격리됩니다. 따지고 보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못 가는 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여러분은 학교에 와서 수업 듣고 싶은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국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셋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률로서, 그러니까 법에 의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며 또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휴대폰 수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고 프랑스에서도 논란이에요. 우리나라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 허용하는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업방해, 선생님 몰카, 사이버 폭력, 집중력 저하를 얘기하며 휴대폰 수거를 찬성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소지품 압수, 자유의 제한, 인권의 보장을 이야기하며 휴대폰 수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교과서의 사회에는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실제 사회에는 명확히 정해진 정답이랄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결론을 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드디어 세 줄 요약입니다. 1.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기본권이라 부른다. 2. 기본권의 종류로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다. 3.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어려운 수업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오늘의 과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온라인 계약 때문에 많이 답답하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갑니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여러분을 교실에서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참 크네요.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
소녀는 세상에서 공장이 제일 싫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녀의 24시간은 공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새벽 2시 30분 부족한 잠에 감기는 눈을 억지로 밀어올리며 공장으로 향한다. 늦지 않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1분이라도 늦으면 봉급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거친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소녀는 기계 앞에 선다. 몸은 움직이지만 표정은 죽은 채 소녀는 기계를 움직인다. 빼곡한 기계, 빼곡한 매연, 빼곡한 아이들. 소녀는 자신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감독이 소리를 지른다. 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채찍질을 한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돈이 없기에, 그들의 부모도 돈이 없기에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질 권리도 없다. 그래서 소녀도 채찍질을 당한다. 소녀는 아파하면서도 걱정한다. (19) 시간이나 되는 근무 시간 중에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음료수 마시는 시간 15분이 전부이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한 달 전까지 옆에서 일하던 친구는 작업 중에 졸다가 집게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첫마디까지 잘린 적이 있었다. 소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을 다치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되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도 싫었다. 새벽 3시에 시작한 일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난다. 집으로 가기 위해 공장 밖을 나서자 밤 10시에 새까만 어둠이 소녀를 덮친다. 소녀는 생각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이 있지만 소녀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별마저도 요즘은 하늘이 더러워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 냄새나는 하수구를 통과하면 냄새나는 집이 소녀를 기다린다. 냄새나는 가족들과 냄새나는 이웃들이 뒤엉켜 잠들어 있는 방바닥에서 해진 이불을 찾고 틈새와 같이 작은 공간을 찾아 몸을 눕힌다. 지금 눈을 감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눈을 떠야겠지. 똑같이 어둠 속에서 출근하고 어둠 속에서 퇴근해야겠지. 눈을 떠도 어둠이고 눈을 감아도 어둠이라면 차라리 영영 눈을 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권 수업 3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소녀라는 단편소설입니다. 183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장이 많이 늘어나던 그 산업혁명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저자는 필립 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사실 순수 창작은 아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30년 영국 하원에서 한 노동자의 증언 내용입니다. 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가격이 싸고 부려먹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 소녀들을 공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푼돈을 받으면서 하루에 19시간을 일했고 일이 끝나면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잠들어요.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권이란 개념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소년 소녀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언급된 기본권이죠. 청소년은 역사적으로 늘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어리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어른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무시해왔어요.
1830년대의 소녀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일 못한다고 요거도 먹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덜 주고 심지어 남학생들은 사장님한테 맞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 누군가도 분명 방학 때 알바하다가 별 잘못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권리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알바를 많이들 하게 될 건데요. 이번 수업을 듣고 나면 앞서 말한 그런 부당한 상황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내용은 교과서 23에서 25페이지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7에서 2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테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능력과 의욕이 있는 국민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근로의 권리에 대해 하나씩 찬찬히 뜯어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몇 가지 개념부터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을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용한다고? 어감이 좀 별로지만 일단 그렇게 알아둡시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장님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도 많을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임금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었고 이것이 2020년이 되면서 8,590원으로 올랐어요. 1시간에 8,590원씩 받으면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렇게 주말 빼고 5일 동안 일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177만원 정도 돼요. 그 177만원이 2020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최저임금 받고 열심히 일하면은 2명의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시급 8,500원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리고 그 수습기간이라고 사장님이 초반에 돈 덜 주면서 뭐 교육기간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 다 불법이에요. 1년 이상 알바하는 거 아닌 이상은 수습기간은 다 불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몰랐던 거 아니죠? 자,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8세기의 그 영국의 소녀들이 하루에 19시간씩 일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하루에 8시간씩 5일만 일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주말은 쉬어야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일 7시간 그리고 일주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더 제한됩니다. 만약에 더 일하고 싶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성인은 일주 12시간 그리고 청소년은 일주 5시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것도? 그 다음 휴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석 없이 성실히 일하면은 그 대가로 유급휴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알바비를 받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몬 같은 어플에서 주휴수당 계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보장받으려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벌금 500만원 내라고 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장님이 협박 때문에 아니면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보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불리한 근로조건이 적혀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손해보면서 일하는 거죠. 결국 현실에서는 사장이 갑이고 직원은 을이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장과 직원, 다른 말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권리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노동 3권은 크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노동자들은 혼자서 사장님과 회장님에 맞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단결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장님,
다른 말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자들이 불만을 잘 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고 사장님도 돈 많이 버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노동권은 침해당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우리를 부당하게 해고하기도 하고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구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 이런 것이 낯선 친구들은 이 번호라도 기억하세요. 1644-3129, 1644-3129. 지금 전화해보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1830년 영국의 그 소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상대적인 위안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는 저렇게 비참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 3권을 통해서 사장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도 있고 내 노동권이 침해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20대의 젊은이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양복 입고 첫 출근한다고 부모님에게 자랑하는 청년의 얼굴이 보이나요? 이 친구 화력발전소 출근 3개월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합니다. 발전소 시설이 위험해서 직원들이 3년 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의 시체를 수습하고 당시 공장 윗선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게 빨리 컨베이어 벨트 다시 돌리란 얘기였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문제예요? 인간을 위한 사회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사회를 우리가 과연 올바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 사망사건도 비일비재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근무 중에 숨진 하청 노동자가 1426명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가 1명 이상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소녀를 보면서 위안받기엔 우린 아직 걱정거리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현실 사회에서 사장은 갑, 근로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자는 을 중의 을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권리는 계속 무시당할 거예요. 나쁜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제발 그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세요. 갑은 되지 못하더라도 갑질은 당하지 말아야죠. 자, 세 줄 요약입니다.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3. 노동권 침해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오늘의 과제 보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즘 날씨가 자꾸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는 훨씬 더 조심하세요.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치인의 발언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인권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월 26일 일요일 오후 1시 18분입니다. 주말인데 왜 학교에 나와 있냐? 영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연휴 동안 좀 쉬려고 합니다. 원래는 교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올라가서 막 교무실 문 따고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대충 촬영하고 집으로 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 그냥 후딱 찍고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나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뭐 근로의 권리라던가 아니면 뭐 인권의 정의와 역사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의 인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면서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5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하나씩 살펴보죠. 1번, 자격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한다.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인권 침해 맞습니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자격증 시험 합격자 명단을 수험번호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험을 본 A씨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했는데요.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너 떨어졌다며? 뭐라? 어떻게 얘들이 내 불합격 사실을 아는 거지? 알고 보니 친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찾아봤고 A씨의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건 겁니다. A씨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선 화날만 하죠. 2번, 장애인이 상대어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인권 침해일까요? 당연하죠. 이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애인이 반대말의 일반인이라면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장애인이 반대말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럼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비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비정상이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서 많이들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이 발언의 문제점은 뭘까요? 해당 정치인은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왜 그 나쁜 사람들과 정신장애인을 똑같은 취급하나요? 정신장애인이 나쁜 건가요? 조현병,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만 10만 명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은 알겠지만 이건 그냥 장애인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장애인이라고 욕 많이 하죠. 그거 되게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입니다.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신뢰가 되는 행동이고, 다른 정치인들이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대체 이 사람들은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걸까요? 3번, 예체능계는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다. 정답은? 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우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과, 이과 학생들만 지원되고 예체능계 학생들은 2012년까지 기다려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대에 다니는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부터 예체능 계열 국가우수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4번, 이건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그룹 2PM을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2PM 멤버들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국 출신 멤버인 니쿤이 자전거를 돌리면서 망가진 모습에 제작진은 태국 왕자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라는 자막을 넣습니다. 고급스러운 연예인은 왕자고 그 연예인이 망가지면 외국인 노동자인 건가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 사례입니다. 마지막 5번, 이 그림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도와서 상을 차리고 있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는. 문제는 이 그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는 그림은 교과서에 많은데 아빠가 설거지하는 그림은 너무 적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엄마도 설거지를 하고 아빠도 설거지를 하는데 교과서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집안일 하는 그림만 계속 보면 아이들이 집안일은 원래 엄마가 하는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번은 자유권이 침해, 그리고 2에서 5번은 평등권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이라서, 문이과생이 아니라서, 외국인 노동자라서, 여자라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고 수업할 때 배웠죠?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행, 국가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 이러한 요소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수 있겠죠. 장애인을 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남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 침해를 대비해 다양한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3가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해서 억울하면 재판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범죄로 피해를 입히면 형사재판으로 벌 줄 수도 있고, 범죄는 아니지만 내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민사재판으로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고, 구청이나 경찰청 같은 행정기관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행정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만 따로 다루는 곳인데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혹은 국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이를 심판해주는 기관입니다. 이 심판 과정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헌법재판소는 2단원에서 다시 배울 테니 스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인권위라고도 부릅니다. 몇 번 들어서 그래도 익숙하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구제 요청을 하면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스스로 조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국회, 법원, 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에요. 국민이 인권위에 구제 요청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진정하고 진정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실생활의 인권 침해 사례들 있죠? 이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조사한 사례들입니다.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시정권고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국가인권회의 시정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휴대폰 수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보통 언론을 통해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눈치를 안 보기가 힘들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인권 침해 구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이란 것을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다 기억하기 힘들면 앞에서 얘기한 3가지라도 기억하세요.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위원회, 줄여서는 법원, 헌재,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당한 가게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은 가게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주인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합니다. 지나친 처분을 내린 구청을 상대로 억울함을 풀어달란 거죠. 여기서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면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법원에 가서 행정재판을 신청하는 식으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2번째 예시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TV나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와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내가 피해받은 상황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진 않겠지만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최근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이 없으면 그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한편으로는 좀 놀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한 명의 교사인데 그런 점을
좀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못 듣고 있을 거라는.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수업을 들을 때 강사의 입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강사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거나 혹은 자막 없이 PPT로만 강의를 할 경우 이들은 수업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 수어통역, 문자통역,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대학교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해줄 예정이 없다면서 이 상황을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동 자막 기능은 오타투성이고 자막을 올려주는 대학교도 있지만 1주에서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 국민들이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이, 성별, 종교, 장애 등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 호예원 씨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관련된 수업들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에 결국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분명 저 사람도 나만큼 절실하고 간절했을 텐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꿈까지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혁명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의식이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먼 길을 장애인과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노란색 블록은 점자블록이라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이 블록을 더듬어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있던 점자블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멀쩡히 잘만 쓰던 걸 이 인간들은 왜 떼버렸을까요? 동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흉물이 될 수 있다라고. 흉물? 과연 점자블록이 흉한 건지 아니면 그걸 흉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흉한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게 흉한 그것이 누군가에겐 눈이 되고 길이 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흉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인권 수업 막바지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유색인종,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고 그건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수자의 인권도 존중하자.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반대로 다수자가 핍박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다수자도 같은 인간이며 같은 인권을 누려야 하니까요. 자, 이제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던데 제 수업에서 선택과제는 오로지 학습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는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필수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강좌의 목록으로 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들과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번 설문지 과제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으니 편하게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 열심히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